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그 투자자산, 유가증권하고 투자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가서 20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가증권과 투자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투자자산이란 무엇이냐라고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사업의 주된 영업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유휴자금을 활용하거나 또는 타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하고는 무관해요. 일반적으로 뭐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뭐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 혹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를 한 자산을 우리가 통칭해서 투자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투자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및 특정 목적의 예금,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여기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207페이지 표에 보면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투자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부동산이에요.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을 얘기하죠. 그죠? 토지 건물을 얘기를 하는데 투자 부동산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뭔가 시세 차익을 얻거나 임대 수익 혹은 둘 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 투자한 이런 자산을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유가증권의 분류가 나와요. 유가증권의 분류.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서예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 근데 우리 회계에서 주로 다루는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지분증권이 있어요. 요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채무증권이에요.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형태를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적회사의 형태인 한병회사, 합작회사, 그리고 물적회사의 형태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규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상법이 전개가 되죠. 얘기가 회사법 얘기가 전개가 되고 우리 회계 공부도 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런 주식회사들이 발행한 주주들에게 발행한 그런 유가증권을 우리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계에서는 우리가 지분증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지분증권은 투자를 하게 되면 의결권이 생기고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서 이제 주주총회 같은 데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한 주당 한 표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 되면 또 무슨 권리가 생기느냐? 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돈을 벌어들였을 때 배당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회사가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청산할 때 뭔가 이제 그 자산을 다 현금화해 가지고 이제 남은 재산을 배분을 할 때 그 잔여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주들은. 자, 그에 반해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도 발행할 수 있지만 국가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서울시, 경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권은 확정된 원리금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속돼 있는 그런 권리를 증서로 만든 게 바로 채권이에요.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가 이자를 내듯이 혹은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정해진 이자를 주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원리금을 기반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거를 국채,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채라고 부른다. 공채. 그리고 주식회사와 같은 일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회사채라고 불러요. 회사채.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채무증권이라고 부른다.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을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자, 일단 지분증권을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분증권 중에서 우리가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우리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혹은 단기간 동안에 어떤 배당 수익을 짧게 얻기 위해서 그런 투자하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지분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불러요. 단기 매매 증권. 요 단기예요. 니은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초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그런 지분 증권을 주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다음에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시세 차익도 보고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 수익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주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회사가 우리 이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밑에 있는 얘기는 이 두 가지는 자세히 공부할 거고, 요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한 주식을 우리가 부르는 개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 중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 얘를 바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거기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IFRS에서는 얘를 관계기업 주식이라고 불러요. 관계기업 주식.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 룰을 적용을 해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들고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혹은 관계기업 주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평가 방법에 좀 상이해요. 달라.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지분율이 50% 이상을 넘어갔어요.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지분을.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경영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그죠? 50%에 한 주만 더 있어도 의결권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어떤 주주총회를 열어도 모든 것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종속기업 투자라고 불러요. 종속기업 투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지금 상태에서는 알아두시고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분 증권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표현도 또 불러요. 다른 표현으로도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건 단기예요, 단기.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또 뭐라고 부르냐? 다른 말로 얘는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훨씬 좀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표현이. 뭐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에 반해서 채무증권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왼쪽과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요. 좌동이에요. 왼쪽과 같다라는 거죠. 자,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도 이자율이 변동하면 그 채권의 가치가 변동하게 돼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여유자금을 운용을 할 때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말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초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채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5년, 뭐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짜리도 있어요. 보통 회사채는 3년이 일반적이긴 한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뭐 5년, 10년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함으로써 그 이자 부분하고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증권이 있죠. 그런 증권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증권은
지분증권에는 없는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뭐냐면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만기 보유 증권. 자, 만기 보유 증권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이 채권을 들고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만기까지 얘를 보유할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어쨌든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투자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정해진 날짜, 그 정해진 날짜가 만기일이에요. 돈을 갚을 날이죠, 그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는 만기 이전이라도 그 약정된 날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무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전체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머릿속에 넣고 이 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에 207페이지 표에 중간에 보면 장기 대여금이 있어요. 자, 대여금은 뭐였죠? 우리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다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이면 단기 대여금,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빌려준 돈이면 장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이 있어요. 장기 금융상품. 얘는 뭐냐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것들 중에서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간에 걸쳐서 만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예금들, 이런 것들을 주로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08페이지로 가서 이제 유가증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유가증권. 상단에 보면 유가증권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이 발행될 수도 있어요. 유가증권이 이렇게 우리 뭐 통일주권 같은 것들이 발행이 되면 실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실물을 가지고 거래하지는 않죠. 증권회사에다 그를 맡겨놓고 우리는 그 온라인상에서 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식이 있구나 없구나. 그리고 실물은 어디에 가 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주식의 실물은 어디가 있냐면 증권 예탁원이라는 데 가 있어요. 예탁원. 지금은 얘가 예탁결제원이죠. 이름이. 같은 데예요. 예탁결제원. 옛날에는 증권예탁원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예탁결제원이고요. 여기에 가면은 실물 주식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모든 그런 주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단위로 분할되어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가증권의 분류,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 미만의 단기간 동안에 투자하는 단기 투자자산하고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개정 과목은 아까 여기 설명했죠. 이게 지금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공이 같이 쓸 수 있는 개정 과목이고 특징은 뭐냐면 초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 얘도 똑같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공이 다 존재할 수 있고 얘들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것들을 다 여기다 모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주의할 게 아까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 없다 그랬어요. 채무증권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보면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첫 번째,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하나로만 분류한다. 아니죠. 만기 보유 증권도 있었죠. 채권은. 1번 틀렸고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된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초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 시장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더 이상 시장에서 얘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를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그죠? 3번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뒤에서 나올 얘기인데 자, 이 중에서 이 분류 중에서 요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요 두 개는 뭘로 측정하느냐? 바로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언제?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나머지는 평가 방법이 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채무증권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얘는 공정가치로 갈 수도 있고요. 얘는 공정가치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얘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즉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장부가액.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하고 종속기업 투자는 평가 방법이 달라요. 얘는 뭐냐면 여기가 나온 지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는 이 회사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죠. 이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회사, 즉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변동에 따라서 우리 주식가액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 원리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재무회계하고 중급회계 공부할 때 아마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내년 1학기에 아마 그 중급회계 수업을 들으면 요거를 아마 간단하게나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4번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아니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와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의 단기 시세차익에 대한 의도화가 아니고 오타네요. 의도와 활성화된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취득과 보유 수익의 인식이에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금액으로 일단 측정을 해야 돼요. 취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요. 공정가치로 사야 되니까. 그죠? 근데 주의할 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취득 부대 비용.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증권사 수수료라든지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주식이든 채권을 사게 되면. 그러면 그 부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결론만 얘기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 금액에 더하게 해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어요. A 주식을 매입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 매입가가 1,000원이었다고 쳐볼게요. 1,000원. 얘가 취득가. 근데 부대 비용이 10원이 발생했어. 부대 비용이 10원이야. 그러면 얘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자산이 증가를 했겠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로 기록할 거냐? 우리는 1,000원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1,000원. 그죠? 근데 현금이 얼마가 나갔느냐? 현금은 1,010원이 나갔죠. 10원만큼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이 10원은 뭐다? 부대 비용,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혹은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매도 가능 증권,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수수료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자산으로.
단기매매증권은 부대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데 취득할 때 나머지들은 어떻게 된다? 취득원가에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단기매매증권은 초단기간에 걸쳐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얘를 굳이 취득원가에 더하게 해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빈번한 그 매매 과정 속에서 그 처분 손익에 얘가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취득할 때 얘를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나머지 주식, 예를 들어서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얘를 투자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취득원가에 더해준다라는 거죠. 취득원가에 더해준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세 번째 문단 후속 측정과 처분인데 거기에 공정가치법 돼 있죠. 자, 단기매매증권은 기말 결산을 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 직전의 장부금액하고 기말 공정가치 차이 부분을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손익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210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중간에. 자, 일반 기업회 기준상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단기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소극적이고 드물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빈번하게죠. 그죠? 틀렸고. 2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단기매매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통제를 상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아마 맞는 것 같고요. 3번,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얘기 안 했지만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가치 변동분을 뭘로 처리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에 반영을 안 시켜요.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자유롭게 분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되면 단기순이익에 반영이 돼야 될 놈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위험이 있다?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매매증권은 함부로 재분류를 못 해요. 4번, 제3자로부터 증여에 의해서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8-1을 보면 이제 회계처리 예제가 나와요. 회사는 2001년도 10월 1일 날 서초의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고 매입 부대 비용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주식을 단기간 내에 매각하여 투자이익을 얻고자 한다. 즉 뭐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2001년 10월 10일 날 취득했는데 2002년도 3월 10일 날 얘를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분개를 하면 자, 2002년도 10월 10일이죠. 그죠? 2001년도인가요? 연도는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자, 2001년도 10월 10일 날 자, 단기매매증권을 취득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얼마에 취득을 했느냐? 500만 원에 취득했네요. 그죠? 5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발생을 했죠. 얼마? 5만 원이 발생했어요. 얘를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단기매매증권이기 때문에 5만 원. 그래서 얘를 현금으로 취득했겠죠. 그죠? 대변의 현금 50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일이 다가왔어요. 2001년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
자, 중요한 거는 결산일 시점에 공정가치가 얼마냐라는 건데 공정가치가 550만 원이야. 자, 공정가치가 5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빼느냐? 공정가치 측정 직전에 있던 장부 금액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직전의 장부 금액은 부대 비용 5만 원을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뭐만 남았다? 취득가인 500만 원만 남았다. 그래서 500만 원의 차이. 즉 50만 원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이 올라가야 돼요. 평가 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하고요. 대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이 중요한데 대변에 뭘 기록한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예, 금액이 50만 원 되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요. 영업 외 수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자, 얘를 언제 매각을 했다? 3월 10일 날. 그 다음 연도 2002년도 3월 10일 날 매각을 했다. 자, 매각할 때 얼마 받고 매각했냐? 540만 원 받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4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뭐다? 직전 연도 말의 장부 금액. 얼마로 평가했죠? 550만 원으로 평가했죠. 그죠? 5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이 10만 원만큼 여기에 처분 손실을 인식을 해야 돼. 처분 손실. 처분 손실. 그래서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주식을 가지고 보유 기간 동안에 손익을 얼마를 인식했냐? 자, 수수료 비용까지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자, 505만 원 들여가지고 주식을 사서 최종적으로는 얼마에 팔았어요? 54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 회사는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 35만 원 벌었죠. 그죠? 35만 원. 그러니까 플러스 35만 원을 벌었어요. 전체적으로는 35만 원 이익이야. 요 기간 동안을 통산을 하게 되면. 근데 중간에 결산기가 끼어 있음으로 해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손익으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얼마? 평가 이익 50만 원에다가 수수료 비용으로 5만 원 나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2001년도에는 45만 원만큼 얘는 플러스가 된 거고요. 이익에. 2002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10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10만 원만큼 얘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45만 원 벌고 2000년도에 10만 원 까먹어서 통산하면 35만 원 벌었다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좀 다르죠. 2001년도에는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평가이익. 2002년도에는 처분 손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통산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표현 방법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12페이지에 보면은 만기 보유 증권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만기 보유 증권이 먼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면 만기 보유 증권이란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분류되는 장기 투자 증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자산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과 후속 특징을 한번 보면, 자, 대표적인 만기 보유 증권의 사례가 뭐냐면 회사채예요. 회사채.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 대규모 자금을 싸게 조달하려고. 그래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에 우리는 이제 투자한 입장인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자산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채 관점에서는 나중에 이제 부채를 다룰 때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만기보유증권은 그 두째 문단의 셋째 줄이에요. 만기보유증권은 주로 매매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과 달리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채무증권이다. 시세차익과는 상관없어요. 만기까지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자 수익만 얻어먹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의 또 두 번째 문단. 거기 보면 만기보유증권은 통상 액면 이자율과 거래 당시의 시장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서 취득 원가와 액면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액 차이를 상환 기간에 걸쳐서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 원가를 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상각 후 원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만기보유증권 얘기는 실은 사채 회계 처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쉬워요. 사채의 회계 처리. 근데 사채의 회계 처리는 어디에 나온다? 부채편에 나온다라는 거죠. 부채. 근데 일단 맛배기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발행자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발행자의 관점. 자 회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세한 거 이제 뒤에 부채에 가서 공부할 때 얘기할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이제 우리는 투자할 입장이지만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액면 금액 얘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원금이죠. 원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리고 연 이자율 얘가 이제 표시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사채 그 겉면에 써 있는 이자율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였다. 10%였다. 연 10%. 그다음에 발행일이 2001년도 1월 1일이었고 그다음에 만기일이 2003년도 12월 31일이야. 즉 3년 만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 지급 시기는 매년 말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금을 100만 원 빌리는데 연 10% 이자를 준대요. 그리고 만기는 3년짜리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이런 조건의 회사채를 발행하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장이야, 시장. 자본시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지금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2%를 지급한다. 연간. 이런 상황이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회사가 이 조건을 그대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채권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리죠.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시장에 가면 연 12%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 투자해서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10%를 수익을 얻을 이유가 없죠. 다 이쪽으로 몰려가겠죠. 자, 그러면 수요 공급 관점에서 보면 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를 해.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경제 원론을 배웠으니까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져. 그러면 이 회사는 10% 이자를 가지고는 100만 원의 발행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공부할 텐데 뭐 가정치를 한번 넣어보면 가정치를 한번 넣어보면 얘 1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97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싸게 발행을 해야지만 이 채권이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채권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채권에 97만 원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97만 원에 투자를 하면 매년 이자에다가 만기일 날은 원금을 100만 원 쳐가지고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의 취득 금액하고 액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요 3만 원. 요 3만 원.
요 3만 원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3만 원의 성격. 3만 원의 성격은 뭐냐면 원래는 100만 원 줄 걸 97만 원 받은 거예요. 이쪽 회사가.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다? 3만 원만큼 선이자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선이자를 받은 거. 즉 선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투자한 입장에서는 뭐다? 바로 선수이자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선수이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시점부터 이 채권의 만기까지 우리는 만기까지 얘를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선수이자 부분을 기간별로 나누어서 인식을 해야 돼요. 나누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뒤에 사채편에 가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채권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표시이자율, 액면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의 관계예요.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시장이자율하고 자, 채권의 가격은 항상 시장이자율하고 액면이자율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이자율. 그래서 자, 우리 요 케이스에서 봤죠, 그죠? 시장이자율이 더 높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채권이 할인 발행돼요. 할인 발행. 자, 반대로 만약에 시장 유저율보다 우리 액면 유저율이 높았어요. 예를 들어 시장 유저율 얘가 12%가 아니라 8%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와요? 다 이 채권에 몰리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쪽 방향으로.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균형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 자, 그럼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요 1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발행. 그리고 균형은 어디에서 맞춰지느냐?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같을 때. 이때 균형이 맞춰지는데 얘를 우리가 액면 발행이라고 불러요. 액면 발행이다. 그래서 채권의 발행가액 혹은 사채의 발행가액은 항상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212페이지에. 자, 강남은 2001년 7월 1일에 단기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서초의 사채를 105만 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동사채에는 6개월간의 이자 5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취득 수수료 등의 교대 비용으로 만 원을 지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예제가 좀 잘못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예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단기매매증권인데 이거 아마 김광희 교수님이 좀 예제를 잘못 넣으신 것 같네. 미안합니다. 자, 213페이지에 가서 자, 만기 회수가 있는데 만기에는 우리 투자자의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일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기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함으로써 상계를 하면 회계 처리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213페이지의 예제는 자, 필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아니죠. 확정된 원리금이 정해져 있죠. 그죠? 원리금이 확정이 돼 있다. 2번 만기 보유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니에요. 취득 원가에 더해준다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만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3번 만기 보유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얘기 나오는데 자, 손상차손 얘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 어떤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거나 뭐 법정 권리에 들어가거나
이만저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투자한 돈을 100%다 회수 못할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 마치 우리가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인식한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자산에서는 매출 채권의 대손을 손상이라고 불러요. 손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손상 차손은 대부분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요. 나중에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3번은 그냥 이런 가보다 하고 야구만 쓰면 돼.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4번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아까 요 선수이자 부분 내가 투자한 금액하고 원금의 차이 부분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부르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된 그 금액을 상각 후 원가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상각 후 원가. 자,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가면은 매도 가능 증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모든 증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과 후속 측정에서 결론만 얘기하면 취득 원가는 뭐냐면 직접 매입 비용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결산일마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고 주의할 거는 그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액을 뭘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5페이지로 가면 거기 예제가 나와요. 한번 보면 얘도 지금 예제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얘를 좀 바꿔서 읽을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자, 강남은 2001년도 7월 1일 날 장기 투자 수익 운용 목적으로 장기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초가 발행한 사채를 105만 원에 취득을 했다. 취득 당시에 동사채에는 6개월간의 이자 5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취득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으로 만 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01년도 7월 1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취득하는데 들어간 총 금액은 지금 106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현금이 106만 원 들어갔는데 자, 얘가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예제를 고치세요. 책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채권인데 지금 이자 지급일 사이에 이걸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간 경과분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미수이자예요. 미수이자. 왜냐하면 이 채권을 나한테 판 입장에서는 아직 이자를 받지 못했죠. 그럼 중간에 팔 때 내가 이만큼 받을 이자가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더 쳐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자는 그 이자 지급일 날에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우리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이자로 별도로 발라내는 거예요. 이자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그래서 미수이자가 일단 5만 원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취득 비용 100만 원에다가 부대 비용이 만 원 들었대요. 근데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취득 부대 비용 만 원을 취득 금액에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1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1만 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101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산일날 여기는 좀 공정가치평가 얘기가 안 들어와 있네요. 그죠? 안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2월 31일 날 이 채권의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10만 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자, 101만 원짜리가 110만 원 됐으니까 얼마가 증가했다? 9만 원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뭐를 기록하느냐?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기록을 해요. 평가 이익. 그래서 금액은 9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주의할 게 이름은 평가 이익인데 계정 분류가 어디로 가느냐? 얘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즉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미실현 손익이에요. 그죠? 단순히 공정 가치가 변동했기 때문에 이 차익을 인식을 한 거고 얘는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익을 얻을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각 연도별, 각 회계 연도별 손익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는 보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미수이자 5만 원 결산일 날 수령을 할 거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미수이자 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자 수익은 거기 뭐 이미 숫자를 넣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5만 원. 요거는 지금 일단 회수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저는. 자, 그다음에 처분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처분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처분할 때 주의할 거는 자, 우리가 처분할 때 받은 현금하고 처분 직전에 장부 금액을 비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주의할 거는 그 중간에 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들어 있다. 그러면은 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같이 없애줘야 돼요. 같이 없애줘야 된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16페이지에 가면 예제가 있죠, 그죠? 다음 중 강남의 2002년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2001년도 3월 1일 날 매도가능 증권을 12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그해 12월 말 현재 매도가능 증권의 계정 잔액이 이렇게 돼 있대요. 매도가능 증권이 150만 원이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액,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액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30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 공정 가치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30만 원만큼. 그리고 2002년 9월 30일 날 매도 가능 증권 중에 70%를 9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럼 얘를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만 한번 살펴볼게요.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만. 자, 얼마 받고 처분했느냐? 90만 원 받고.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90만 원 들어왔어요. 대변에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 없앨 금액은 얼마냐? 직전 연도 말 공정 가치가 지금 150만 원이었죠?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처분했다? 70%를 처분했다. 고로 얼마? 105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해야 된다. 즉 105만 원만큼. 그리고 주의할 거는 직전 연도 말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도 같이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이익 얼마? 30만 원 있던 거 중에서 역시 70%를 없애준다. 그래서 21만 원을 지워줘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가 생긴다? 지금 105만 원짜리를 101만 원에 팔았으니까 4만 원만큼 손실이 생기죠. 그죠? 응?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지금 차변 합계가 111만 원이죠. 그죠? 111만 원, 그리고 여기 105만 원. 그래서 6만 원이 대변 잔액이 생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 6만 원이 뭐다?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는 거죠. 처분 이익. 자, 그러면 분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면 자, 매각 금액은 지금 90만 원이야.
여기가 매각. 근데 취득 금액은 얼마예요? 취득 금액. 아까 120만 원 곱하기 70%죠. 얼마? 84만 원이야. 그래서 84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6만 원만큼 이익 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여기 취득 금액이 아니었겠죠. 직전 연도 말 장부 금액이었을 텐데 얘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었기 때문에 매각 금액하고 취득 금액을 비교해서 얘를 직접 계산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회계 처리를 받고요. 그 217페이지에 관계기업하고 종속기업 투자는 넘어갈게요. 얘는 지금 단계에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가증권의 재분류, 얘도 중급회계 가서 공부를 할게요. 재무회계. 자, 222페이지로 갈게요. 222페이지. 그래서 기타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뭐냐면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혹은 둘 다를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금액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매입금액에다가 취득부대 비용을 다 더한 것들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부동산에는 회계처리 모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가 모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 유형자산 설명을 할 때 동일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장기대여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거기 보면은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 뭐 보증금 대표적인 게 임차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죠.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뭐 영업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그다음에 장기성 매출채권, 뭐 장기선급비용, 장기미수금 이런 것들이 다 기타 비유동자산이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예제를 한번 보면 223페이지. 비업무용 토지를 700만 원에 구입했다.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중 50%는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얘는 뭐였죠? 현금이라 그랬죠, 그죠?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했다. 얘는 뭐다?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된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비업무용 토지라 그랬어요. 비업무용 토지니까 얘는 우리가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로 분류해야 돼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투자 부동산 중에 토지. 금액은 얼마? 700만 원이다. 대변에 자, 근데 금액을 지급했는데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 건 뭐예요? 원래 처음에 지급했을 때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현금 처리했었겠죠. 그 선급금을 여기다 없애주는 거죠. 취득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선급금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한 게 수표죠. 그죠? 현금. 현금을 얼마 지급했느냐? 지금 700만 원에서 계약금 70만 원 뺀 거에 절반. 50%. 그럼 630만 원의 절반이니까 315만 원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외상. 외상이니까 뭘 처리한다? 여기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315만 원. 혹시 얘가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다? 그러면 장기 미지급금.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뭘 사용했느냐? 선급금, 현금, 미지급금 이렇게 사용했죠, 그죠?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설명에 AB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224페이지예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뭘로 인식한다? 재고 자산으로 인식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죠? 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 투자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자, 이번에
2001년도 10월 15일에 단기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60만 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주식을 같은 해 11월 20일 날 70만 원에 전량 매각했을 경우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처분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처분금액 70만 원에다가 뭐를 빼야 돼? 취득금액을 빼야 된다. 근데 취득금액 주의할 게 얼마? 60만 원일까? 61만 원일까? 단기매매증권이니까 직접 매입한 금액만 취득원가다. 60만 원. 70만 원 빼기 60만 원 해서 10만 원이 바로 처분이익이다라는 거죠. 자, 3번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된 총계정 원장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겠어요. 단기매매증권의 계정 잔액을 봤더니 4월 5일 날 당조예금이 100만 원 증가했대요. 이때 취득한 거죠, 그죠? 그리고 7월 24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돼 있어요. 요거는 처분한 거죠, 그죠? 처분하면서 현금 받은 거고, 그다음에 12월 31일 날은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가 분계를 또 추론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거래가 있었냐 한번 볼게요. 4월 5일 날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지금 1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그죠? 대변에 현금 주고 취득을 했겠죠. 100만 원. 그리고 나서 7월 24일 날 보통 예금이네요, 그죠? 뭐 어차피 보통 예금이 현금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뭐 현금,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50만 원. 그리고 현금 계정에 50만 원. 일단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손실이 발생했죠. 평가 손실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8만 원 있었네요. 그죠? 이게 7월 24일 날 그죠? 여기에 미안합니다. 처분이익이 있었네요. 처분이익이 얼마? 8만 원. 그러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58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58만 원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1번 4월 5일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맞고요. 2번 7월 24일 날 매각한 단기매매증권의 처분금액은 58만 원이다. 58만 원. 그다음에 3번에 12월 31일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은 40만 원이다. (12월 31일)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은 40만 원이다. 자,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을 보면 처음에 10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 사라졌죠. 그럼 차액이 50만 원 남아 있는 거야. 그 50만 원 차액에 대해서 지금 평가 손실을 10만 원 인식했으니까 장부금액은 50만 원인데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다. 그럼 공정가치가 얼마라는 얘기? 40만 원이다라는 얘기죠. 4번에 12월 말 결산 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였다. 아니죠.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공정가치가 하락했죠.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